작년에 STO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면서 시장이 곧 개화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최근 좀 잡음이 있습니다. 유통사업자 인가를 놓고 논란이 있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 전격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이슈가 매우 좀 궁금했는데 네. 오늘 잘 좀 풀어주시고요. STO의 개념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네. STO라고 이제 많이 발음을 하는데 이게 토큰 증권 발행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Security Token Offering 해가지고 STO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네. 금융위가 2023년 2월에 낸 자료를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분상원장 기술, 우리가 이제 소위 블록체인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 기술을 활용해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이다라는 건데 디지털 자산 입장에서 보면 이게 우리가 보통 디지털 자산하면 가상자산, 그러니까 뭐 코인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거와는 대비되게 그러니까 증권형 디지털 자산인 거예요. 그리고 증권 제도 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증권이라는 건 사실 어떤 권리를 표시를 한 거잖아요.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는 이제 주주로서의 권리를 이제 표기를 한 거고, 채권이면 그거를 언제까지 내가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시를 한 건데, 이 증권을 만약에 이제 종이로 발행을 해서 종이에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하면 그게 실물 증권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전자증권, 그러니까 전자증권은 증권의 권리를 전자적으로 증권하면 등록을 하면 전자증권인 거고, 이거를 블록체인 기술 위에, 그러니까 분산형 원장의 이제 기술을 활용해서 블록체인이 얹으면 이게 토큰 증권이 되는 건데, 사실 전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예탁원이 중앙 서버를 통해서 주식 같은 이제 유가증권의 여러 가지 등록 이런 것들을 권리 행사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요. 그 증권사는 이 거래 내역을 중앙 서버에 전달하는 중앙 이제 서버식인 거고, 이제 토큰 증권 같은 경우는 분산된 원장,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볼 수 있는 분산된 원장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그런 기술로 이제 발행을 한 게 이제 토큰 증권인데요. 증권에는 사실 뭐 지분증권, 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뭐 증권예탁원 같은 이제 여러 종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정형적인 증권이라고 해요. 근데 네. 최근 들어서 한 뭐 2, 3년 전부터 이제 비정형 증권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보통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그 자산이 아닌 뭐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게 아닌 뭐 예를 들어 미술품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뭐 항공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주 넓은 범위의 이 투자 대상들을 이제 그걸 자산으로 이제 수익증권을 발행하거나, 그러니까 비금전 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거나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이런 식의 이제 비정형 증권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비정형 증권을 만약에 소액 발행할 때는 사실은 전자증권이라든가 기존의 실물증권들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네네. 절차도 복잡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토큰 증권 방식을 이용을 하면 발행도 용이해지고 비용도 줄어드니까 이런 비정형 증권을 발행할 때 이런 STO 방식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다.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이제 음원을 시작으로 뭐 부동산, 미술품 등을 기반으로 한 이제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이 먼저 선을 보였죠. 네. 작년에 관련 법안이 이제 정무위를 통과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본회의에서 통과만 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뭔가 그렇죠. 여러 가지 잡음이 있나 봅니다. 네, 이게 예. 이제 뭐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나라는 이 비정형 증권이 먼저 이제 사실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고 이런 상품이 나온 게 아니라 그 뮤직하우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뮤직하우에서 이제 음원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상품이 나오면서 음원 투자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이러면서 이제 관련 시장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이게 증권성이 있냐 없냐 이 판단을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금융위가 최종적으로는 뮤직하우 음원 거래 자체에 증권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서 자본시장법 안에서 STO를 허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토큰 증권 발행, 뭐 유통 관련된 규율 체계를 이제 정비하겠다. 네. 뭐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뮤직하우는 사실 이제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생기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뭔가 제도권 안에서 좀 이제 인정받고 이 상품을 내놓을 수 있고 거래를 시킬 수 있는 뭐 이런 효과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이제 평가가 좀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2023년 2월에 토큰 증권 발행과 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때 가이드라인 발표했던 보도자료의 제목이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겠습니다 였거든요. 그러면서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그때 가이드라인 나왔을 때 이제 제 기억으로는
통해서는 367조 시장이 열렸다. 뭐 이렇게 굉장히 떠들썩하게 헤드라인이 뽑혔었거든요. 이게 뭐 STO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전망 보고서들이 좀 있었는데 뭐 2030년이면 STO 시장 규모가 한 367조 원 정도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있어서 네. 헤드라인들이 다 뭐 300조 규모의 이제 시장이 열렸다라고 이제 뽑혔고 그때만 해도 이제 당장이라도 이 토큰증권 상품이 뭐 쏟아져 나오고 거래도 굉장히 활발하게 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문제는 이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는 됐지만 다른 현안에 밀려서 좀 표류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21대 국회가 끝나고 22대 국회로 접어들었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의원들이 각자 뭐 비슷한 이제 법안들 많이 발의를 했었죠. 근데 작년 11월에 이제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고요. 이게 최종 통과되기 전까지는 이제 사실 그동안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일부 사업을 허용했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사실 조각투자 상품들을 좀 만나볼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정무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으니까 아마 본회의 여야 의견이 없는 법안이라서 아마 본회의는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이 관련 법안이라는 게 사실 이제 자본시장법하고 전자증권법을 일부 이제 개정을 하는 거예요. 현행 제도상에서는 이제 특정한 방식으로만 디지털 증권 발행이 가능하고 이 증권을 서로 매매하고 뭐 유통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자증권법 상으로는 증권을 디지털하는 방식이 굉장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증권사 등을 통해서만 발행할 수 있고 토큰 증권 발행 자체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계약증권이라든가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이 유통에 대한 근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네. 이 제도권 금융 내에서 거래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을 일부 개정을 해서 일단 분산원장 기반의 전자증권 발행을 허용을 하고 발행인 계좌관리 기관을 이제 신설을 하고 또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규제를 정비를 하고 또 투자자 간 2차 거래를 허용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개정안에도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게 본회의까지 이제 통과가 되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리겠죠. 네. 그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한 2곳 정도 인가를 네. 내주기로 했지 않나요? 네, 네. 예, 예, 예. 그 이슈가 이제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럼 컨소시엄 구성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예. 사실 이제 원래 조각투자 업체들은 발행하고 그 상품 유통까지도 자체 플랫폼을 소화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뮤지컬을 생각하시면 이제 쉬울 거예요. 거기서 만든 상품을 내가 사고 만약에 이거 팔고 싶다 그러면 뮤지컬 이제 플랫폼 안에서 판매를 할 수 있고 막 이랬었는데 이게 원래 이제 자본시장법상으로는 이 이해상충 방지 때문에라도 발행하고 유통에 분리는 이제 이제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발행, 인수, 주선한 증권은 유통할 수 없고 자기 계약도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때부터 투자계약증권 그리고 수익증권에 대해서 장외거래 중개업을 신설하겠다고 이제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진전이 되면서 그럼 유통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인가를 내줄 텐데 그거를 뭐 처음에 한 곳을 내주냐 뭐 여러 곳을 내주냐 하다가 지금 2곳의 인가를 내준다고 했고 지금 이 2 자리를 놓고 네. SEO 업계에서 뭐 합종 연예인 팀이 좀 만들어져서 컨소시엄이 이제 3개가 도전을 했고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KLX 그리고 넥스트레이드 그리고 샌드플록이 중심이 된 3개 컨소시엄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인가 심사를 두고 잡음이 나오는 상황인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이제 컨소시엄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한국거래소하고 코스콤이 이제 중심이 된 컨소시엄이 KDX 컨소시엄이고요. 대체거래소죠. 이제 넥스트레이드가 중심이 된 컨소시엄이 NXT였고 루센트블록이 중심이 된 이제 컨소시엄이 소유 컨소시엄이었는데 KDX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주주가 거래소나 코스콤은 아니에요. 사실 네. 주축이 되긴 했지만 이제 증권사 중에서 STO 사업에 관심이 많은 뭐 키움증권 그리고 이제 교보생명 그리고 카카오페이증권 이렇게 3사가 이제 공동 취재주주고요. 거래소 코스콤도 일부 지분을 갖고 있고 여기에 뭐 미래에셋증권이라든가 뭐 KB증권, 메리츠, 하나투자증권 같은 이제 증권사가 참여를 했고요. 조각투자 업체 중에서는 좀 바이스 스탠다드라는 곳이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NXT 컨소시엄은 최대 주주가 넥스트레이드고 네. 여기에 이제 음원 조각 투자 업체죠. 거의 뭐 조각 투자의 이제 시조라고 할 수 네네네. 있을 텐데 뮤직하우가 5% 이상 주주로 참여를 했고 이제 신한투자증권이라든가 하나증권, 한양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런 것들이 이제 조인을 했습니다. 소유 컨소시엄의 최대 주주는 허세영
루센트 블록 대표하고 이제 한국 사우스폴 벤처 투자 펀드 3호, 그러니까 펀드인 거죠. 요거 이 두 뭐 하세영 대표하고 요 펀드가 주요 주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한국투자증권, 뭐 하나증권, IBK 투자증권 등이 이제 컨소시엄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소유 컨소시엄만 좀 탈락할 것 같은 네. 분위기? 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금융위원회가 지난 7일에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예. 이제 잠정적으로, 이거 사실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잠정적으로 KD 엑스컨소하고 NXT 컨소 두 곳을 예비인가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심사를 했고 14일 날 열리는 정례회에서 아마 두 곳을 최종적으로 선정을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세계 컨소시엄 중에서 루센트 블록이 참여하고 있는 소유 컨소시엄만 이제 유일하게 탈락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루센트 블록의 얘기는 세계 컨소시엄 중에 루센트 블록은 유일하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 발행, 판매 이런 것들을 해온 사업자인데 이게 뭐 당초 정부가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기 전까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민간 스타트업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고 네. 그런데 막상 유통사업자 선정에는 기존 제도권 금융 컨소시엄에 기회를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예비인가는 증권사의 자본력이라든가 관련 인프라 그리고 조각투자업체들의 뭐 실전 운영 노하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요한 평가 요소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사실 STO도 금융 상품이다 보니까 보다 좀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이제 금융 당국의 시각이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장외거래소도 투자자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호가를 주고받으면서 매매가 체결되는 2차 시장인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2차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통시장이기 때문에 아주 이제 강력하고 충분한 인프라가 기반에 깔려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뭐 넥스트레이드나 KDX 그러니까 그 한국거래소보다는 루센트 블록이 조금 점수를 덜 받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심사를 두고 이제 잡음이 들리는 거, 이게 좀 네. 믹스가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게 사실 루센트 블록이 이제 당연히 반발을 했고 예. 어제 이 허세영 루센트 블록 대표가 기자간담회까지 열었거든요.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에 STO 장외거래소 선정에 대해서 재검토해달라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사실 루센트 블록이라는 업체는 2018년에 설립이 됐고 부동산을 이제 조각 투자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발행하는 사업 모델 가지고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간 거죠. 네네. 이 부동산 토큰 지급 플랫폼인 소유라는 이제 그 브랜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회원사가 50만 명 이상이고 부동산 STO 자산 규모가 한 300억 원 정도 되니까 이렇게 작은 업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행과 유통이 금지되니까 이제 루센트 블록은 부동산 토큰적 발행 사업은 포기하고 이제 유통을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유통에 집중하기로 한 건데 이게 이런 상황에서 세계 컨소시엄을 뽑는데 KDX하고 NXT 컨소시엄을 선정을 했다는 거는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의 취지를 무시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이라는 거는 혁신 창업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에 보면 배타적 운영권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네. 이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혁신 서비스를 추진한 사업자의 성과를 다른 곳에서 뭐 따라하거나 혹은 이제 그 따라하면서 더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 장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루센트 블록은 4년간 규제 샌드박스에서 이 사업을 열심히 운영해 왔는데 뭐 4년 지난 지금 와서 보니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받기는커녕 네.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 권리 자체를 박탈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심사 기준 자체가 약간 어떻게 보면 기존의 금융 네. 인프라를 갖고 있는 곳이 유리하게 짜여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네요. 뭐 그렇게 예, 예. 이제 루센트 블록이 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예. 지난 9월에 금융위가 이제 장외거래소 인가 관련 내용을 발표를 할 때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운영된 시범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 인가 절차를 보니까 이 기득권 기존에 있는 이제 금융기관에 유리한 심사 요건이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루센트 블록의 주장은 이래요. 사실 인프라를 갖고 있긴 하지만 KLX 같은 경우가 신종증권 시장 유통 승인을 받는, 그러니까 사실 KLX도 그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가서 신종증권을 관련해 유통할 수 있는 그 이제 권리를 이제 부여받았거든요. 예, 승인 받았거든요. 예, 예. 근데 그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간 이후에 2년 넘도록 상장한 상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STO 관련된 상장 상품이 이제 전혀 없었고 넥스트레이드도 관련 경험이 없는데 이제 사업 계획이라든가 뭐 기술력, 안정력,
안정성 이런 항목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게 루센트 블록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주장인 거죠. 네. 또 넥스트레이드가 기술을 탈취했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고요? 네, 이게 예, 사실 예. 이제 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도 예.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제기가 되긴 했었는데 사실 그때 이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문제제기를 했던 거예요. 이 박범계 의원이 대전 지역구, 대전의 지역구를 갖고 있고 루센트 블록의 베이스가 대전이거든요. 사실 대전 지역 부동산을 조각 투자 상품으로 개발하면서 이제 성장해온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지역 이해주의 관계가 좀 맞아 떨어진 부분이 있긴 한데 이 박범계 의원이 국정감사 때 어떻게 문제제기를 했냐면 그 컨소시엄 한창 뿌릴 때 아까 일단 넥스트레이드라는 기존 사업자가 이렇게 스타트업이 좀 활약을 해야 되는 이 시장에 뛰어든 게 맞냐라고 문제제기를 했었고 이 허세영 대표가 계속 이제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 컨소시엄을 이제 막 만들어지고 이럴 때 넥스트레이드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투자에도 관심이 있고 컨소시엄 참여도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해서 루센트 블록이 뭐 재무제표라든가 아니면 사업계획서라든가 뭐 주주명부 뭐 기술 역량 이런 내부 자료를 제공을 하면서 기밀 유지 계약서까지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넥스트레이드에서 검토한 후에 우리는 토큰 증권이랑은 안 맞는 것 같다.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 통보를 해와서 같이 할 수는 없겠구나라고 얘기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런지 한 2, 3주 만에 뮤직하우와 우리는 하겠다. 이러면서 뮤직하우 손잡고 NXT 컨소시엄을 꾸려서 인가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밀 유지 계약도 파기가 된 거인 건데 그래서 어제 이제 루센트 블록은 기자회견하면서 이런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활동 방해 등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라고도 밝혔어요. 거기다가 이 NXT가 기업 결합 신고 의무도 이제 위반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자본시장법하고 공정거래법을 보면 대규모 법인이 이제 참여하는 컨소시엄은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기업 결합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넥스트레이드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정위에 제소를 했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넥스트레이드나 이런 쪽에 이제 입장을 좀 들어보면 물론 두 차례 자료를 제공받은 건 맞는데 그게 그렇게 기술적으로 뭔가 이제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었고 그냥 일반적인 회사 개황 정도인 자료였다. IT 현황이라든가 유통 플랫폼 사업 계획 이런 기밀 자료는 없었다라는 게 이 넥스트레이드 주장이고 사실 NXT에 들어가 있는 그 뮤직하우도 이제 입장을 내놨는데 이 뮤직하우를 비롯해서 이 NXT 컨소에는 세존 DS라든가 스타키퍼, 투게더 아트 같은 조각 투자 업체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한 4곳이나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 투자 경험이 없는 컨소시엄이 아니다. 여기도 스타트업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는데 반면에 소유 컨소시엄에는 조각 투자 업체라고 하는 게 루센트 블록 하나밖에 없지 않냐. 그렇다면 NXT가 훨씬 조각 투자 업체들이 많으니까 경험상으로 보면 이쪽이 또 우위인 거 아니냐라는 이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단순히 STO 장외거래소 인가를 넘어서 정말 스타트업 죽이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소리도 나올 법한. 그러니까 이게 어제 사실 간담회에서 이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루센트 블록 혼자 한 게 아니라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라는 곳이랑 공동 주최를 했어요. 그래서 루센트 블록도 STO 이제 취재하는 기자들한테 메일을 뿌렸지만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이 스타트업과 IT 이런 데를 취재하는 기자들에 쫙 메일을 뿌렸거든요. 이런 간담회가 열린다 이러면서 이제 공동 주최를 한 건데 이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주장은 그러니까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 중소벤처기업 산하 사단법인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거거든요. 그만큼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단체인 건데 이 단체의 이제 그 상임이사가 기자간담회에 참석을 해서 주장을 한 게 이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취지와 다르게 퍼스트 펭귄을 보호하지 못하는 이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례가 만약에 반복이 되면 스타트업들은 열심히 해도 기득권에 밀린다라는 인식을 갖게 될 거고 결국은 현실적인 타협 그리고 도전 포기 이런 걸로 이어지니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라는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루센트 블록의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스타트업의 이런 혁신을 저해해야 하는 이제 문제로 이제 좀 번지게 되면 이게 이제 작은 문제는 좀 아닌 상황인 거라 거기다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스타트업이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 모양새라서
어쩌면 더 큰 규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게 뒤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라는 단체를 등에 업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니까 좀 문제가 계속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근데 뭐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사실 금융소비자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거래에 있어서 안정성이 얼마나 뒷받침될 거냐라는 걸 중요하게 봤을 거고 그렇다면 거래소에 50년 넘는 상장 주식 거래 경험 그리고 넥스트레이드도 뭐 사실 출범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대체 거래소를 출범해서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뭐 물론 토큰 증권이 아니라 상장 주식 거래지만 어쨌든 이제 거래 유통, 그러니까 인프라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금융당국은 뭔가 이제 제도권 안에 뭐 경험도 있고 인정을 받은 이런 두 기관에 좀 이제 맡기고 싶어 했을 거라는 생각은 이제 좀 개인적으로 들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한 취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계속 도전하고 이제 혁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이런 부분에서 좀 계속 이제 혁신 도전하는 스타트업도 나올 거고 우리나라가 이제 스타트업의 좀 뭔가 혁신 이런 것들을 성장 농도로 만들어 가야 되는 이제 과제를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한동안 이 논란은 이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슈 한 번에 쭉 정리해 주셔서 정말 도움이 되네요.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